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실리콘밸리 전용 뉴스입니다. 이번 주 베이 지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베이 지역은 다소 건조한 날씨를 보였지만 이후 밤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바람을 동반한 호우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샌프란시스코에서 1.26인치, 콩코드에서는 0.9인치, 산호제에서는 0.88인치 등으로 국립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의 재검토는 물론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철 건설과 수로용 쌍둥이 터널 건설 사업이 예산과 환경 면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고속 건설 추정 예산이 이미 770억 달러에 달하는 데다 기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설 계획을 베이커스필드와 메르세드 지역을 잇는 계획을 내세우며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로용 쌍둥이 터널 건설 계획도 보존해야 할 삼각주를 훼손하고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등 환경 훼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계획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공립교육정책과 노숙자 증가 현안에 대해 각 지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정책 변경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의 주정부 차원의 의료보험정책 재건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으로 월경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지난 197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장벽 건설과 비상사태 선포를 추진 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연방정부의 횡보에 휘둘리지 않고 분열과 혐오 등이 없는 캘리포니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첫 시정연설은 주정부 계획의 문제를 스스로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고용시장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구인 건수가 공식적인 실업자 규모를 100만 건가량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가 734만 건으로 전월 대비 17만 건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 기록으로 종전 기록인 지난해 8월 729만 명을 넉 달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동시에 지난해 12월 실업자 수 630만 명을 104만 명가량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다만 지난달에 115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격차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실업자 수를 웃돌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을 중심으로 헬스케어와 호텔, 레스토랑 부문에서 구인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9일 새벽 퍼시피카 1번 하이웨이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날 오전 4시경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이 클라렌돈 로드 인근 1번 하이웨이 북행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당국은 이 차량이 세보레 실버라도 차량과 충돌했다는 두 번째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토요타 탑승객 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들 모두 사고 당시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쉐보레 차량 탑승객 2명도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약물 혹은 음주가 이번 사고와 연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주에도 세단 한 대가 하이웨이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밤 발레오에서는 래퍼스 출신의 한 남성이 경찰에 사살당했습니다. 발레오 경찰당국은 9일 오후 10시 30분쯤경 발레오 경찰당국은 9일 오후 10시 30분경
974 어드미럴 켈리건 레인에 위치한 타코벨 음식점 드라이브 스루에서 윌리보 맥코이가 차량 운전석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맥코이에게 손을 보이라고 지시했으나 그가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무릎에 있던 총을 집으려 하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맥코이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그는 부부 메인이라는 래퍼 가수로 활동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0일 밤 픽업 트럭 한 대가 앤티옥 골든바 드라이브에 위치한 가정집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2명이 집안에서 자고 있었으나 이들 모두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픽업 트럭이 도난 차량인지 등의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경비행기 추락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8일 밤 디아블로 산지에서도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30분경 사고 현장을 지나던 등산객들이 서밀로드 인근 디아블로 산지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2마일 떨어진 산비탈에서 추락한 비행기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사망자 크리스 데바는 엘리베이터 정비공으로 최근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땄으며 새로 구입한 싱글 엔진 무니 M20 항공을 타고 링컨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 중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데바 혼자 탑승하고 있었으며 유가족은 9일 예정 도착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 중입니다. 미국 교정당국에서 일하는 여간호사가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남편을 독살한 이유는 내연 관계에 있던 교도소 수감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제 ABC 뉴스에 따르면 미주리주 밀러 카운티 경찰은 지난 7일 미주리 제퍼슨시티의 교정시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에이미 머레이를 남편 조수아 머레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12월 부동액을 먹여 남편을 독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부 침실에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에이미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알리바이를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집에 불을 지른 후 11살 난 아들과 근처 맥도날드로 향한 그는 집에 돌아와 보니 연기가 너무 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에이미의 거짓말은 경찰 수사를 통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방화 흔적이 발견됐고 부검에선 남편이 화재 전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통화 기록에서는 살해 동기가 나왔습니다. 에이미가 수감자와 은밀한 관계였고 결혼 계획이 있었다는 대목이 발견됐습니다. 에이미는 녹음된 전화 통화에서 남편과 이혼을 원한다고 말한다거나 남편이 죽어 이제 둘이 결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에이미를 1급 살해, 2급 방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달 탐사 유인 우주선인 스타쉽 엔진 시험을 시작한 가운데 머스크가 달을 넘어 궁극적 목표인 화성 여행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밝혀 관심을 끕니다. 어제 IT 매체인 시넷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트위터에서 스페이스X 캐스트로부터 달 화성 여행용 로켓의 재활용 적정 수지를 맞추려면 여행 티켓 추정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머스크는 답변에서 그건 전적으로 여행객 규모에 달렸지만 화성까지 가는데 하루 비용이 50만 달러, 약 5억 6천여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리턴 티켓은 무료라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머스크는 이어 선진 경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화성으로 이주한다면 티켓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넷은 머스크가 10만 달러 미만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당뇨, 암 예방 및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가장 선전하는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업체들에 대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FDA는 어제 이들 업체가 아무런 증거 없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업체들에게 12건의 경고서한과 5건의 온라인 주의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시판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모두 58가지입니다. FDA는 이번 조치는 지난 25년 사이 취해진 건강보조식품 규제 및 감독 조치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건강보조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그리고 건강 증진에 대해 현혹하거나 확증되지 않는 내용을 선전하는 경우 곧바로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FDA는 말했습니다. FDA는 건강보조식품 제조 판매 업체들의 광고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세탁기 불량 관련 소비자 집단 소송과 관련해 추가 보상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업계와 미국의 소비자 전문 매체인 컨슈머 리포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미국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 홈디포, 로우스 등은 최근 소비자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측과 추가 보상 문제 등에 합의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탑로드, 즉 뚜껑형 방식의 세탁기로 지난 2016년 11월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 280만 대에 대해 리콜 조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 리콜은 사용 중 진동으로 인해 상부 덮개 등이 떨어지면서 사용자가 부상하는 사례가 잇따라 신고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리콜을 발표하면서 무상 수리와 함께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일부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집단 소송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에서 삼성전자는 피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사안별로 일부 환불과 수리 그리고 추가 보상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정 합의안 실행 절차를 대행하는 현지 로펌인 퍼스먼 카슨 컨설턴트는 최근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8월 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오클라호마 서부지법은 이번 잠정 합의와 관련해 오는 8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년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이용자들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처방 약값에 짓눌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이용자들의 연소득은 평균 26,000달러인데 중환자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처방 약값은 연소득과 같은 연간 26,000달러에서 최고 145,800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노년층 환자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처방 약값을 보험 커버 받지 못하고 안고 있어 생존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이용자들 가운데 중환자들이 특히 특수 처방약값의 급등과 본인 부담 가중으로 짓눌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4,900만 명과 장애인 등 젊은 층 900만 명을 포함해 5,800만 명이나 메디케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처방약값에다가 보험 커버가 줄어들어 미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처방약값 낮추기를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했으며 민주당도 처방약값은 물론 헬스케어 비용 전체를 낮추는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꼽고 초당적으로 성사시킬 용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종합교육 패키지 법안을 추진합니다. 취속 후 캘리포니아주 68지구 하원 의원은 지난 6일 학생과 학업기회 지원자, 교사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종합교육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B 348은 교사들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비로 준비하는 물품에 대해 최대 $20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교사 94%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용품 구입 등으로 매년 $500 이상을 사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사비로 지출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학생과 이들의 학업을 지원해주는 AB350도 포함됐습니다. AB350은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인 529 IRS 플랜을 통해 학자금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저축 플랜을 통해 $10,000를 저축할 경우 전체 소득 가운데 저축액에 대한 세금은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또는 친지 등 학업을 지원하는 주민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학자금 부담을 덜고 학생 차원에서는 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패키지 법안에는 유치원 전 조기 교육을 위해 설립되는 프리스쿨 투자금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347도 포함됐습니다. 최석호 의원은 AB347이 통과될 경우 부유한 주민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프리스쿨 입학 기회가 모든 계층의 주민들에게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같은 패키지 교육법안 시행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균등한 학업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한국이 어제 분담금을 $5억, 5,600여억 원을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한국 측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면서 분담금은 더 올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방어에 쓰는 비용이 $50억 인데 한국은 $5억 지불해왔고 이제 $5억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짓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방어비용 $50억 방위비 인상분 $5억 정확한 수치인지 혹은 성과 과시용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책정하는 1년짜리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의 하와이 화산관측소는 지난달 31일 자체 웹사이트에 부고를 올렸습니다. 관측소 직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4월 30일 지진 후 폭발한 푸우오 분화구에 대한 것입니다. 화산학계의 기준으로 보면 90일 이상 분출이 없으면 지속적인 화산 활동이 끝난 것이라고 판정할 수 있지만 관측소는 공식 판정을 최대한 미뤘습니다. 푸우오가 지난달 1983년 1월 3일 처음으로 분출을 시작한 이래 거의 쉬지 않고 용암과 화산재, 가스를 분출하면서 지구 내부의 비밀을 캐려는 화산학계에 기여한 공을 기린 셈입니다. 푸우오 분화구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 분화구가 속한 킬라우에어 화산 전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인 킬라우에어 화산의 다른 곳들에서는 수개월 혹은 수십 년간의 휴지기를 끝내고 새로운 분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마그마가 화산에 공급되고 있고 지형 변형 자료상 마그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경고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로 꼽히는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로저스 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고 연방정부는 이미 로저스 회장의 방북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7일에서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로저스 회장을 북한으로 초청한 것은 경제 개방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간접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로 북한 투자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그동안 여러 국내외 매체에서 한반도가 통일되고 개방되면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2015년에는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대북 투자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대북 선제 군사 공격에 반대해온 월터 B. 존스 주니어 하원 의원이 자신의 생일인 10일 7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존스 위원은 공화당 지도부의 반기를 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의 매버릭으로 불렸습니다. 존스 의원은 한때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열렬히 지지했다가 나중에 반전 활동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스 의원은 이라크 침공의 근거가 된 대량殺伤 무기 관련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2006년 당시 조지 W 행정부에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존스 의원은 지난해 1월 선전포고나 명시적인 법률상 승인 없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건강보험 법률의 폐지 또는 대체 방침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조만간 보궐선거 일정을 바로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여전합니다. 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또 핵협상이 진행되어 온 작년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도 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도 역시 북핵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작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서 최대 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더 생산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세계적 핵 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을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 등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해서 무기급 플루토늄 5에서 8kg, 고농축 우라늄 약 150kg을 얻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최대 7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어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수는 최대 37개에 달할 수 있다고 해커 박사는 밝혔습니다. 해커 박사는 다만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2017년 말 이후 핵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서 이전보다 핵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관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을 방문해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워싱턴 DC에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무슬림 초선 의원이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유대인 단체를 비난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초선인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은 어제 트윗을 통해 나의 유권자나 유대계 미국인을 통째로 모욕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었다면서 분명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유대주의는 실제하고 나는 반유대주의적 표현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르쳐준 유대인 동료들에게 감사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한 걸음 물러서서 비판을 통해 생각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든지 미국 총기협회든지 화석 연료업계든지 우리 정치 내 로비스트들의 문제적 역할을 재확인한다면서 그 문제는 너무 오래됐고 우리는 이를 다루려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전날 트윗에서 이스라엘 지지를 위해 의원들에게 누가 돈을 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고 공개 지목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즉각 부인했으나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오마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주식 투자의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말 연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월스트리트는 아직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비관적인 경고음도 점차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 그룹이 향후 수익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이 어제 전했습니다. 증가세 둔화와 상장사 수익성 악화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기준으로 15% 안팎 가파르게 반등한 만큼 추가로 상승할 여력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문사인 번스타인은 이날 보고서에서 주식보다는 금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의 매력은 갈수록 부각될 것이라고 번스타인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제 금값은 온스당 1,300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금의 가격적인 매력을 지속해서 떨어뜨리는 것을 고려하면 꽤 탄탄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오늘 행정부의 부분 폐쇄 우려 완화와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 등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27.85포인트 상승한 25,280.96에 거래됐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2.18포인트 오른 2,731.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2.76포인트 상승한 7,370.67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시한으로 정한 3월 1일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강요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있고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협상 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 관세 부과를 늦추는 것이 내키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시한인 3월 1일을 앞두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방중에 류허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헝가리에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첫 방문국인 헝가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같이 있으면 미국으로서는 그런 곳들과 협력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장비를 쓸 때 찾아오는 기회와 위험을 확실히 인식시키려 한다면서 그러면 동맹국들은 각자 자국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웨이가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 시장을 확대하자 미국이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오늘 군사훈련을 위한 분명한 필요성과 전략적 외교를 지지하고 그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리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규모와 범위, 양, 시기 등 4가지 부문에서 훈련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조정을 통해 핵심 과업의 훈련을 희생하지 않고 훈련 계획이 외교적, 정치적 필요성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런 미세 조정은 전통적 대규모 훈련 프로그램에서 좀 더 타깃을 좁힌 이벤트로의 급속한 변화에 내재된 충격을 완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0월 이후 한국군과 수십 가지의 소규모 훈련을 진행해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한국 내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에서 리콜된 제품 130여 개가 국제 온라인몰에서 팔리고 있어 판매 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장 많았고 품목으로 보면 아동 유아용품과 식음료, 화장품 등의 순위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사지 않도록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을 위해 감시 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약류 각성제인 필로폰이 북한에서 설 명절 선물로 인기라고 뉴욕타임즈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필로폰이 북한에서는 얼음이라고 불리며 설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즈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필로폰 생산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90년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제조한 필로폰이 일본이나 중국의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전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당국이 관여하는 필로폰 제조는 줄었지만 제조 기술을 익힌 노동자들이 소규모로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특히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나 약품이 부족해서 필로폰을 대체 약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자들 가운데 2명을 임명하지 않고 한국당에 다시 추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는 모두 3명입니다. 권태호 전 민주평통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로 추천 당시부터 논란이 거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조사위원 자격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곡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유가족과 각을 세웠지만 법률적 자격은 된다고 봐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후보를 재추천하라고 요구한 것은 최근 한국당 일각에서 5.18을 폄훼한 데 대한 강력한 경고로 보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5.18은 이미 역사적, 법적 판단이 끝난 만큼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한 가수가 공연하던 중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발사된 실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시간 10일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의 소도시인 아슈페에 있는 한 호텔의 개장 행사에서 남자 가수인 다디 겔란이 공연을 하다가 유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호텔 개장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에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로 주민 수천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번 산불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10일 전했습니다. 155명의 소방관과 20세대의 소방 헬기, 3대의 비행기가 산불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 탓에 허사였습니다. 모두 26대의 비행기가 동원된 것은 뉴질랜드 산불 진화 역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산불 중심 지역인 웨이크필드와 피존밸리 주민 3천여 명은 대피길에 올랐다고 뉴질랜드 민방위 본부 측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불 확산으로 더 많은 주민이 집을 떠나야 할 상황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뉴질랜드 적십자사 홍보 담당 엘리반 바레는 대피한 주민들이 피곤함에 지쳐있고 좌절감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인 넬슨 남부에서는 주민들이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날 현재 산불에 따른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민방위 본부 측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산불 피해는 가옥 한 채 파괴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스라엘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스라엘 당국은 물론 미국 정부가 안보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나서 우방인 이스라엘 측에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스라엘은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하는 미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와 유사한 범부처 간 감시기구 창설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중국이 투자하는 이스라엘 기술 기업의 제품 가운데는
드론이나 인공지능을 포함해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이런 이스라엘 기업을 활용해 미국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이스라엘의 기술을 이란 등에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이스라엘 투자에 대한 우려는 2015년 중국 상하이 국제항만그룹이 이스라엘 하이파항을 건설하고 25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경고등이 켜졌고 이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부상과 중국의 이스라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그 우려가 가속화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부처들이 지난해에 자연재해 피해 극복을 위해 5만 톤의 밀을 무상 제공해달라는 북한 당국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러시아 상원 고위 인사가 현지 시간 11일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폭염과 홍수로 곡물 작황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러시아는 유엔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세계 식량 계획의 북한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에 8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러시아와 북한 외무부가 군사, 정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북 경제문화협력협정은 지난 1949년 3월 17일 김일성 주석의 첫 소련 방문 때 체결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마크 램버트 대북정책특별부대표부가 이틀 동안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쥬러 미국 대사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램버트 부대표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 및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은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램버트 부대표 등을 만나 이 국무부 북핵 협상 담당 인사의 모스크바 방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보디빌딩처럼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할 때 단백질 보충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백질 보충제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호주 시드니 기술대 연구팀이 경고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학술지인 시험관 독소학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인터넷 매체 타임스 나우 뉴스에 따르면 부작용을 가져오는 주범은 단백질 보충제에 널리 쓰이는 L형 노르발린입니다. 인공 아미노산의 일종인 L형 노르발린은 운동 효과를 높이고 회복을 돕는 화합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합물은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도 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세포 사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로 섭취하는 단백질에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은 소화 과정을 거쳐 분해된 이 아미노산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듭니다. 반면 인체의 단백질 생성에 쓰이지 않는 비단백성 아미노산도 수백 종이 있는데 L형 노르발린이 그중 하나입니다. 보고서의 제일 저자인 UTS의 켄 로저스 교수는 운동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단백질도 많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엔 L형 노르발린이 세포의 에너지 생성량을 늘릴지는 모르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포의 그런 메커니즘 자체를 손상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비단백성 아미노산이 해로운 이유는 마치 정상적인 아미노산인 것처럼 보여 인체가 불량 단백질을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토양의 영양분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비단백성 아미노산을 흘려보내 주변의 다른 수목을 공격하는 수목종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L형 노르발린도 이런 특성을 가진 비단백성 아미노산인 만큼 인간 세포에 어떤 독성을 미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주장합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의 잇따른 사망으로 과로가 전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간 근무에 의한 과로는 비단 의료계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산업이 변화하면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장기간 근무 또는 교대 근무가 여러 직종에서 늘어났습니다. 야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 및 카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증가할수록 고혈압이나 심뇌혈관계 질환,
그리고 돌연사 발생 등의 위험이 커진다는 건 그동안 여러 연구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업무 시간이 긴 노동자일수록 몸 곳곳에 통증이 발생하는 연관성도 제시됐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팀은 제4차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근로자 24,7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당 근무 시간이 길수록 온몸에 통증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과의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문제는 근무 시간 증가에서 비롯된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한 통증으로 그치지 않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로에 따른 몸의 통증이 각종 질병의 시발점인 셈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유튜브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좀 더 발전된 실리콘밸리의 로컬 뉴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